요즘 비트코인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처음에는 얼마였던 게 지금은 얼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약 1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야? 현금이랑 뭐가 다른 건데? 오늘은 이 질문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쓰는 현금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은 아니고요. 인터넷 안에서만 존재하는 돈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때도,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이미 돈은 전부 데이터로 움직이죠.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온라인 포인트가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예전에 모바일 게임 포인트, 통신사 포인트, 쿠폰 같은 것들 써보셨죠? 그건 전부 특정 회사 서버가 관리하는 돈입니다. 회사 마음만 먹으면 포인트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습니다. 은행도 없고 회사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돈이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런 돈을 만들었을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00년대 중반 온라인 결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직접 결제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개발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은행 없이도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돈은 만들 수 없을까? 그 질문의 결과물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은행도 없고 관리하는 곳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지? 디지털 파일은 원래 복사도 쉽고 위조도 쉽잖아요.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결합니다. 블록체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은 한 사람이 장부를 관리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같은 장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서 반장 혼자 성적을 적는 게 아니라 반 친구 전원이 동시에 성적을 적고 서로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작이나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채굴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검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데 이걸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를 풀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무나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은 화폐일까요? 아니면 투자 자산일까요? 원래 비트코인은 지불 수단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크고 하루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빵을 사기 위해 쓰기보다는 보유하면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라기보다는 디지털 금, 투자 자산에 가깝게 인식됩니다.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부터 보면 첫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가치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경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외 송금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자체는 매우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격 변동이 큽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각국의 규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인터넷에서 쓰는 돈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자꾸 금이랑 비교하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금을 떠올려 봅시다. 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어온 물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이 돈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세상에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오래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화폐가 휴지가 돼도 금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최소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봅시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개수가 21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 바꾸고 중앙은행도 못 바꿉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필요하면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위기가 오면 또 돈을 찍습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같은 10,000원인데 예전보다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이미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유,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금이든 금은 금입니다. 비트코인도 같습니다. 어느 나라 소속도 아닙니다. 어느 정부 소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나라의 화폐가 갑자기 흔들릴 때, 어떤 나라의 경제가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국가 화폐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리에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옵니다. 세 번째 이유, 국경이 없습니다. 금을 옮기려면 비행기에 실어야 하고 보관해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됩니다. 국경도 없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현대적인 자산입니다. 그럼 금이랑 완전히 같을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변동성입니다. 금은 가격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기도 하고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나뉩니다. 금은 안정성의 상징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자산입니다. 금은 천천히 지켜주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빠르게 변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금이랑 비교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쓰는 돈이 아니라 보관하는 가치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살 수 있나?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산이 10년 뒤에도 남아있을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트코인은 달라졌습니다. 화폐의 질문에서 자산의 질문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금과의 비교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되는 이유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국가에 속하지 않고 위기 때 대안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고 역사도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불립니다. 금이 되려는 자산 혹은 디지털 시대의 금 실험, 아직은 완성된 금이 아니라 금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다른 코인들은 어떨까? 이더 어리움이나 다른 코인들도 금이 될 수 있을까? 왜 질문의 중심은 항상 비트코인일까?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금처럼 여겨진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코인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코인들은 왜 금 이야기를 안 듣는 걸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가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되는 조건은 비트코인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의 핵심은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자산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믿는 자산, 이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금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에서 조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셋째,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넷째,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코인들을 이 기준으로 봅시다. 코인은 정말 많습니다. 수천 개가 넘습니다. 각각 속도가 빠르다, 기능이 많다, 수수료가 싸다, 이런 장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금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차이, 누가 설계했는가? 비트코인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만들었고 지금도 특정 주인이 없습니다. 반면에 많은 코인들은 만든 팀이 명확합니다. 회사처럼 운영되고 리더가 있고 방향을 정합니다. 이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금의 조건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팀이 사라지면, 방향을 바꾸면, 규칙을 고치면 금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이, 바뀔 수 있는 규칙 많은 코인들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기능을 추가하고 속도를 바꾸고 구조를 고칩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치 저장 자산으로 보면 이건 불안 요소입니다. 금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금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룰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믿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점에서 금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차이, 중앙화의 정도 많은 코인들은 실제로는 소수에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초기 물량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격이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은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작한다는 의심이 덜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차이, 목적의 차이 많은 코인들은 처음부터 기능을 목표로 합니다. 플랫폼, 앱, 결제 시스템, 게임, 금융 서비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금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금은 기능이 없습니다. 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게 금의 힘입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는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저장 기준점, 다른 코인들. 실험은 성공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복잡한 것부터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은 비트코인으로 모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다른 코인은 다 의미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금이 되는 길과 기술이 되는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금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규칙이 바뀔 수 있고 중앙화된 구조가 많고 설계자가 분명하고 목적이 기능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규칙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가장 분산되어 있고 목적이 단순하고 오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교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걸 각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특히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을까? 미국에서의 진짜 지휘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커졌다면 각국 정부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특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없애겠다는 방향도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국경도 없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위험하다, 투기다,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했고 더 많은 돈이 연결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정책 방향이 바뀝니다. 특히 미국이 이 방향을 가장 먼저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한 문장으로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다뤄야 할 자산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한다. ETF는 아무 자산이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명해야 하고 시장이 충분히 커야 하고 조작 위험이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즉 미국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부터 비트코인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음지의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투자자,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미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달러 대신 쓰는 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보는 비트코인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화폐 아님, 증권도 아님 하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자산, 그래서 금, 원유, 원자재처럼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비트코인을 달러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경쟁 대상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자산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나라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공통된 흐름은 이렇습니다. 완전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규제 방치는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규제 속 허용 이 방향으로 정책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래소 규제 강화, 자금 세탁 방지 적용, 세금 체계 정비. 이건 비트코인을 없애기 위한 게 아니라 제도 안으로 넣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2026년에 비트코인은 어떤 위치일까? 중요한 포인트만 말하겠습니다. 2026년의 비트코인은 실험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된 화폐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글로벌 대체, 자산 국가 화폐가 흔들릴 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때,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이 필요할 때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의미는 큽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다는 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하나의 신호를 줍니다. 이 자산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구제하지 않습니다. 은행처럼 구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뜻입니다. 책임은 전부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정책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자산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지만 금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해 없이 접근하면 위험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면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4가지 질문이 모두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금과 비교되는가? 세 번째, 왜 다른 코인들은 금이 되기 어려운가? 네 번째, 그리고 국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4가지를 한 번에 이해했다면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릴 겁니다.